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 예,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발표를 듣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제가 이 발표를 지난 3월 21일 날 하기로 돼 있었죠. 근데 제 집안 사정 때문에 오늘로 이제 미뤘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인데 다들 바쁘실 텐데 여기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제목은 백낙청의 원불교 공부와 개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세미나 그 계획을 세울 적에 이 백낙청 선생이 과연 생명평화 사상가로 우리가 그 같이 공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뭐랄까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백낙천 선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색 담론 생명에 관한 그 전문가라기보다는 평화 쪽, 특히 분단 문제, 통일 문제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그 사유와 또 뭐랄까 실천적인 그 운동을 전개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생명평화하면은 생명을 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라는 것도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토로 삼는 이 평화라는 측면에서 그 백낙천 선생의 담론과 그 실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 백낙천 선생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백낙 선생의 여러 글과 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담론, 회화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대담하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이 원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개벽, 후천 개벽 이것이 백낙청 선생의 담론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첫 번째 제1장은 백낙천과 개벽사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백낙천 선생의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를테면 창작과 비평이라는 그 개간지를 이제 발간하면서 백낙천 선생이 우리 이제 그 일종의 그 출판 문화 운동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그 의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66년에 창간된 이 창작과 비평 그 첫머리에 보면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라는 이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백 선생이 28살 때 쓴 논문이에요. 참 지금 제가 가면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 글을 저도 이제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읽어봐도 그 현실성이라든지 패기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백 선생은 뭐냐면 우리 문학이 순수 문학이 본령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다. 허위의식이다. 그러면서 사르트르라든지 애국의 저명한 그 작가들의 이제 말을 인용하면서 그 문학이 본연의 임무라는 게 뭐냐면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 혹은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 이제 나서야 하는 거고 또 모순된 사회 현실과 역사에 저항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파격적이고 패기에 넘치는 이제 발언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런 저항적 참여문학론이 그 1970년대 이후에 그 백낙천 선생이 이제 교수직에서 해임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민족문학론으로 이제 발전되는데 그 민족문학론은 뭐냐면 그 뒤에 다시 이제 설명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문학에 나아갈 길이 우리 민족 그다음에 그 민족의 핵심인 민중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작가협평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필자로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창작협평이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연무, 이영희, 강만길, 김윤수, 또 김수영, 신동엽, 김지아, 황석영, 고은, 김남주 같은 이제 시인, 작가들 이런 분들이 창작협평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창작협평 알다시피 1960년대 사상계가 감당했던 저항운동의 이제 전위 역할을 넘어서서 70년대 유신시대에 이르러서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노동, 교육, 미술, 연희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민족, 민중문화운동의 매체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폐간 처분을 받게 이르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88년에 다시 6월 항쟁에서 복관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창작협평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창비가 전개했던 이런 일종의 문화운동이 1920년대에 그 천도교 청년들이 종합월간지 개벽을 중심으로 전개한 개벽문화운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벽문화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 이돈화, 김기전, 차상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한 건데 이 개벽문화운동은 천도교 조직이 그 당시 전국적으로 이제 상당히 잘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 운동이나 여성 운동,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문 운동에 이제 뭐랄까 씨앗을 이제 뿌렸지요. 근데 창비는 거기에 비해서 좀 다르죠. 이거는 조직 운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 느슨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많은 부문 운동을 서로 중개하고 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페이지. 거기서부터는 좀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백낙청은 창작과 협평이 편집인이자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대표하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변혁이 고비마다 문학평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담론들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 다음 좀 떼어서요. 이를테면 1970년대 들어 1970 유신 시대죠. 창작과 협평 창간 당시에 참여 문학론에서 한 단계 발전한 민족 문화론을 이제 내놓습니다. 이 민족 문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세계 문학의 보편성을 전제하면서도 다수 민중을 민족의 중심에 놓고 분단 극복을 핵심적인 민족적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종전의 민족 문학론과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또 1980년대 중반부터 지식인 사회와 운동권에서 전개된 사구체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사회 구정체 논쟁. 이게 한동안 이거 모르면은 지식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이걸 겪으면서 이 백낙 선생은 남북한을 별개의 사회 구생체 단위로 전제하는 민중해방 계열 혹은 민족해방 진영, 그러니까 NLPD 양측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으로 분단 체제론을 내놓습니다. 즉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단위로 보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한 민족이 두 개의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그걸 별개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남한 민중이 1차적으로 분단체제의 질곡 속에서나마 가능한 남한사의 민주화와 자주화에 주력하면서 이를 통일로 이어지도록 힘쓰고 동시에 북한 민중과 더불어 아무런 통일이 하는 분단 체제의 극복을 실현하여 세계체제의 번역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하며 이 모든 과정과 그 너머로까지 세계 민중과 함께 근대 세계 체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최소한 3중의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분단 체제론이 실천 노선이라고 그는 밝힙니다. 정리하면은 남한 안에서는 이제 민주화, 자주화를 이제 예선 노력해야 되고, 또 북한은 북한 체제대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넘어서서 그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바꾸는 일에도 또 우리 그 뭐랄까요, 통일운동이 기여해야 된다는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이제 제시한 거죠.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분단 체제로는 근대 세계 체제의 변혁을 위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라는 새로운 담론으로 진화합니다. 그 최근 작년이죠. 백 선생이 내놓은 근대 이중 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를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 백 선생의 담론이 시대에 따라서 그 초점이 이제 이동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남북한 사이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의 목표가 종전의 서구 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점에서 다른 통일론과 구분되는 그만의 그 독창성이 드러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백낙 선생의 담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 보통 우리가 문학 평론이나 문학 이론서에서 마주치는 서양식 개념, 영어와 함께 동양적인 개념과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민족문학론에서는 그 세계문학, 국민문학, 리얼리즘 같은 서구식 개념과 용어들과는 결이 다른 도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문학이나 예술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를 구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종전의 그 뭐랄까요, 문학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진리 개념과 연결된 어떤 그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도라는 개념이죠. 문학 문학 예술을 얘기하면서 도를 이제 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다음에 리얼리즘론 마지막 단락입니다. 리얼리즘론에서 보면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지공무사라는 이제 원불교 개념이 나오죠. 가장 뭐랄까요, 공적인 어떤 자세로 자기 개인적인 사욕이나 삿된 것을 다 제거한 그런 어떤 경지, 이런 얘기를 이제 리얼리즘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얼리즘 하면 되게 현실 반영하는 것이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백 선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 반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진리를 제대로 좀 드러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그 뭐랄까, 도의 개념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 선생의 말을 빌리면은 그 예술에서 진리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진리는 언제 드러나는 거냐? 참여와 객관성을, 그거는 과학자들처럼 대상과 인위적 거리를 두는 객관성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또는 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구현되는 그런 객관성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공무사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죠. 분단 체제론에서도 이 백낙 선생이 좀 특이한 주장이 뭐냐면 마음 공부를 좀 하라는 거죠. 그 통일하는데 무슨 마음 공부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백 선생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뭐냐면 남북한 사이의 증오와 적대감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남한 내부의 영호남 사이의 지역 감정, 또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그 이념 갈등, 그다음에 NL과 PD 사이의 노선 갈등,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 마음의 분단, 이거를 극복해야지 진정한 분단 극복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들으면은 뭐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지만은
이걸 하나의 담론 체계로 구성하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점이 이제 특이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급진적 개혁보다는 양쪽을 아우르면서 그걸 넘어서는 중도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또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백낙청의 분단 체제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 또는 4자 회담 혹은 6자 회담을 통한 통일 방안 모색 이런 그 기존의 통일 담론보다도 훨씬 뭐랄까요 심층적이고 다층적이고 또 근원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그 뭐랄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의 개념을 개벽이라는 그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개벽하면은 동학이나 정산교, 원불교 등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내서는 후천 개벽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백 선생이 얘기하는 개벽도 바로 그 후천 개벽과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다음 단락이죠. 그는 특히 원불교야말로 유불선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와 현대 과학까지 통합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서구의 물질 문명을 수용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개벽 사상의 모태로 삼을 만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 79년 해갑 기념 대담에서 백 선생은 원불교의 장점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수는 유교를 바탕으로 유불선을 통합한 것, 그것이 바로 동학이죠. 증산은 선도적을 중시해서 증산교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반면 원불교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유불선을 통합하여 서양의 그리스도교와 현대 과학까지 다 그걸 통합하고 있는 그런 점이 이제 다르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끊임없는 공부와 실천을 거쳐서 노년의 백낙천 선생이 원불교의 개벽 사상을 담론의 핵심 축으로 삼은 것은 아마 1960년대 이래 그 독실한 원불교 신도인 그 부인의 영향으로 원불교 경전을 읽고 또 97년부터 2015년까지 원불교 경전과 교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원불교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백 선생의 그 원불교 공부는 문학운동에서 통일운동을 거쳐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이 문명 대전환 운동, 즉 개벽운동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과정에서 그게 끊임없이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면서도 또 역경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백 선생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소태산에 의한 한반도 개벽 사상과 불교의 결합이야말로 세계사적 사건이며 벌써 1세기 반이 넘는 이 땅의 자생적 후천 개벽 운동의 연장선에서 불법을 주체로 출발한 원불교가 인류가 찾는 맥을 바로 짚어나간 면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백 선생이 원불교의 개벽 사상에 아주 몹시 그 뭐랄까 공감을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뭐랄까요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로 이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장입니다. 그 원불교와 개벽 사상. 그 백 선생이 원불교와 그 본인의 담론을 어떻게 나가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제 쭉 추적한 겁니다. 이 백 선생의 원불교 공부와 관련된 자료는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이라는 이제 책에 집재성되어 있죠.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원불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원불교의 박윤철 교무, 성명은 박맹수 씨죠.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원광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맹수 교수 혹은 박윤철 교무가 편집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백낙청의 원불교 공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백낙청생이 원불교 공부를 거쳐서 도달한 궁극적인 결론이 바로 문명의 대전환, 즉 후천 개벽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18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건 뭐냐면 1988년부터 2016년까지 백낙천생이 쓰거나 또 대담 혹은 뭐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한 것들입니다. 다음 4페이지 넘어가죠. 백낙천생이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개벽과 마음 공부를 화두로 제시한 것은 통이라는 마음이라는 그 강좌에서 이제 였습니다. 이게 1988년에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서 백 선생은 남북 분단이 단순한 국토 분단만이 아니라 영혼함의 지역 감정 같은 우리 마음속의 분열과 병 이런 것들과 얽혀 있다고 진단을 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대 비약, 즉 개벽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을 향해 열리는 일과 분단 체제의 애부적 기구를 몸으로 허물어 가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그다음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이제 1989년 3월 25일이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은 직후 1989년 4월 26일자 원불교 신보에 발표한 그 개벽과 통일이라는 글은 앞에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킨 것입니다. 그는 우선 통일의 장애 요인과 통일 담론의 갈래들을 짚어가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첫째 장애는 우리 사회 실권을 쥔 사람들 가운데 통일과 민주주의보다는 자기네 욕심만 채우려는 세력, 즉 반민주 반통일 세력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물리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그 기득권 세력, 뭐 대부분이 이제 이런 반통일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이번에 윤석열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같은 그런 정치 세력이라든가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여러 개신교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그 통일 세력들도 각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제 백 선생은 보고 있는데, 첫째 갈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외치면서 선민주 후통일 혹은 안정적의 개혁 이런 걸 내세우는 흐름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어떤 점에서 이런 세력들은 분단의 영구화에 가담하는 논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갈래는 이른바 PD 계열, 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의 시각인데, 이분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계급 간의 어떤 착취 피착시 관계, 즉 계급 모순을 강조하면서 남한의 노동 해방이 되어야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NL 계열이죠. 남북 통일이 민족 해방 운동이다. 즉 민족 자주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고, 또 이걸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배격하고 또 주사파처럼 자주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북쪽은 자주적이고 남쪽은 뭐랄까 그 식민지 혹은 숙미주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경향이 있죠. 백 선생은 이러한 기존의 여러 통일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원불교의 개교 표어를 제시합니다.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동시에 추진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통일을 정신 개벽에만 연결시킬 때 일종의 정신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으므로 물질적인 현실의 변화에 대한 깊은 공부와 적극적인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또 지적을 합니다. 또 통일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억누르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런 문제가 통일이라는 일대 개벽을 통해서만 제대로 풀 수 있다고 백 선생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까 얘기한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그런 이제 담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물질개벽 시대의 공부길이라는 이제 그 강연인데 1992년 7월에 한 강연이죠. 여기에서 백낙천 선생은 원불교의 후천개벽 사상의 핵심인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의 현실적인 의미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운, 정산, 소태산이 말한 개벽이란 단순히 난세를 다스려야겠다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물질 문명과 정신 세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후천 개벽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두가 정신 개벽을 하고 모든 민중이 깨어나는 세상이 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원불교의 정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즉 분별성이라는 건 나누고 분별하는 마음, 주착심은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는 경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청정한 경지, 이런 경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이 하는 어떤 그 새로 다른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과 정신의 분별이 없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신은 물질과 대립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물질과 정신이 구분이 없는 어떤 경지를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불교에서. 즉 영육상전,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는 어떤 구분이 없는 경지.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과 에너지가 구분이 힘들다. 어떤 경지에 가면은 정신과 물질을 나누기 힘들고 그 구분이 없는 경지, 그게 바로 정신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다음에 백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서양 기독교는 쇠퇴하여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서양 철학과 학문, 과학 등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5째 페이지죠. 물질 문명이 주인할 힘을 잃어버렸다. 서양의 눈부신 과학 문명은 그것이 도의 방편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오늘날 서양의 진리 개념은 맞느냐 틀리느냐,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결국 해체주의 혹은 탈구조주의에서는 진리 자체가 하나의 신화하고 이데올로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리 역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된 하나의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은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행세해온 것을 폭로하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데는 유효하지만은 그런 낮은 차원의 진리나 진실을 해체한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해체주의 원조인 니체는 신을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윤리 도덕도 어떤 독단이나 그때그때 사회의 풍습에 불과하거나 혹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분별지나 지식을 연마하는 공부를 이제 사리연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 연구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또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에 그 일의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 시대의 객관적인 성격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갖는 것이 사회 연구의 중요한 몫이라는 말입니다.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지금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근대이므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근대에 대한 역사 공부 혹은 사회과학의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작업 취사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라고 이제 소태산 종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정의와 불의 가운데서 정의를 취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종교들, 기독교라든지 혹은 유교, 뭐 불교 이런 데서도 다 정의를 얘기하는데 세속의 정의는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정의는 애매해온 측면이 사실 있죠. 근데 반면에 원불교에서는 개인과 국가와 사회, 세계 인류의 차원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작업이 정신개벽의 요처라고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정신개벽의 요처는 사리연구와 작업취사인데 사리연구라는 것은 과학적인 그 지식을 연마하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취사는 불의를 배척하고 정의를 취하는 그거라는 거죠. 이것이 정신개벽의 요체라고 이제 원불교에서 본다는 거죠. 그 1990년대와 2000년대 10년 동안 그 백낙천 선생은 이제 원불교 경전의 영역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6.15 선언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껏 그 통일 열기가 고조됐었죠.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은 뒤이어서 미국의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 뭐랄까요, 우리 한반도의 통일 열기는 급속하게 냉각되죠. 그래서 그 이런 가운데서 백낙천 선생은 원불교의 개벽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식의 무력 통일이나 독일식의 돈의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닌 도덕과 지혜에 의한 통일 노선을 이제 내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좀 지냐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2008년에 쓴 그 변혁적 중도주의와 소태산의 개벽사상이라는 이제 강의록이죠. 강의에서 그는 변혁적 중도주의가 뭐냐면은 한반도의 현실 그리고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도출된 실천 노선이며 이것이 원불교 사상에서 직접적으로 연역된 개념은 아니지만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즉 철학적 개념인 유교의 중형과 불교의 중도를 분단체제 극복과 관련하여 중도주의라는 실천적 개념으로 변형시킨 거라고 이제 백 선생은 설명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한 혁명적 변화나 민중혁명은 불가능하고 또 분단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남한 사회만 개혁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혁이나 혁명이 하는 변혁이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변혁적 중도주의의 목표고 남한에서 이런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고수파와 비현실적인 과격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힘을 합치는 광범위한 국민 통합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 변혁적 중도주의의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일 담론으로서 중도주의의 근거를 백낙천 선생의 원불교의 2대 정법사인 정산, 송규 법사의 그 건국론에서 이제 찾아냅니다. 이 건국론은 1945년 10월에 이제 지은 거죠. 해방 직후에 이 송규 대종사가 그 당시 이제 막 남북한이 이제 그 해방이 돼가지고 통일의 열기에 들떠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도 뭔가 분단이 이미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한에 진주하면서 그런 시기에 이제 건국론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력 확립이라는 이제 항목인데 자기 주의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하여 어느 일개 국가에 편부하여 치우쳐서 다른 세력을 대항하려는 이 어리석고 비도한 생각은 절대로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산 종사는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소련에 너무 그 편벽되게 그쪽 편을 들면 곤란하다는 거죠. 중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선 서로 단결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현해 정서를 직관한다면
이 중도 정책이 아니고는 각계 계급과 각 당 각파가 필경 결함 없는 제의와 희생 없는 해결로서 한 가지 건국에 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또 건국이 있은 후에야 주의가 있고 평등이 있고 자유도 있고 이권도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 스스로 사용할 것이나 만약 건국이 없을 때에는 주의와 평등과 자유와 이권을 그 누구에게 요구하겠는가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젖혀두고 통일을 위해 민족 대단계를 하자는 7.4성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말씀이죠. 민족 대단계의 원칙에 대해서 정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선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적당한 정치가 발전되리니 그 적당한 정치는 먼저 조선의 내정을 본위로 하고 밖으로 문명 각국의 정치 방법을 참조하여 가감 취사, 더하고 빼고 또 거기서 골라서 취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 내 정세를 달관하지 못하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또는 어느 일개 국가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적당한 정치가 서지 못할 줄로 한다. 단 민주주의의 강령만은 공동 표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7.4성명에는 빠진 중도주의 혹은 민주주의 원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백 선생은 이런 정사의 건국론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중도주의를 통일의 어떤 정책으로 제시한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우리 한국 생명평화상의 뿌리를 찾아서 이제 썼습니다마는 1946년 천도교 청우당도 이런 중도 노선을 이제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 군정에서 이제 정강 정책을 좀 제시하라고 이제 요구해서 천도교 청우당이 이제 제시한 그 강론의 뭐랄까 정강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무산자 독재의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닌 조선식 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이것은 뭐냐면 민족 해방과 계급 투쟁을 동일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도 노선이죠. 이런 그 원불교와 천도교 청우당의 그 중도 노선이 사실 남북 분단 이후에 어느 정치 세력도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백낙 선생은 그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이제 담론에서 이걸 이제 다시 확인하고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장입니다. 근대의 이중과제와 녹색 담론. 그 백낙 선생이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운동이 마주친 궁극적인 과제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른바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가 그가 현재 구중켜 안고 씨름하는 화두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열쇠말이 개벽이죠. 여기서 말한 개벽은 후천 개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백낙 선생이 이러한 이중과일법인 개벽은 동서양의 근본적 변혁 사상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두이므로 수운과 해월, 등산과 소태산 같은 한국의 개벽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변혁 사상가들 가운데서도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려고 시도한 인물들은 서양의 개벽 사상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백 선생이 그래서 최근에 2020년이죠. 재작년에 그 서양의 개벽 사상가 D.H. 로런스라는 이제 책을 보면은 특이한 게 로런스라는 이제 영국 작가를 서양의 개벽 사상가라고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 과감한 어떤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름 붙이기에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이제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서양 사람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그 변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일종의 개벽사상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백락 선생은 이러한 로런스라는 작가 외에도 서양의 개벽사상가로 윌리엄 블레이크, 프리드리히 니체, 칼 마르크스, 마틴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백 선생에 따르면은 로런스는 근대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작가로서 그의 생각은 근대를 존재의 망각이 극에 달한 시대로 본 하이데거의 근대관과도 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그 하이데거는 근대를 넘어서자면은 서구 형이상학을 반본적으로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로런스도 같은 인식과 사상적 궤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7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는 이제 마르크스도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부르주아 혁명의 사회적 변화를 예찬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혁명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즉 자본주의 사회를 예찬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도 이걸 혁명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점에서 유물론적 변증법은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를 일찌감치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본주의에 적응하면서도 자본주의를 하려는 과제를 이제 마르크스도 제시했다는 거죠. 마르크스에 대한 백낙천의 선생의 이제 해석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보죠. 정치 경제학 비판 서설을 서문해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가 이룩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계급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전환을 이룩할 때 인류 사회의 선사 시대가 끝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혁명이 대중적 각성을 통해서 달성되며 그 결과로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성립할 것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혁명론은 후천개벽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다만 변혁 과정을 폭력혁명으로 규정하고 모든 종교를 대중의 아편으로 본다는 점에서 원불교의 정신적 개선론은 고민된다고 백선생은 이제 말합니다. 이런 백 선생의 개방적인 안목에 따르자면 우리 시대의 많은 인물들을 개벽사상가 또는 개벽파로 볼 수 있겠죠. 가령 녹색평론을 통해서 생태운동을 펼쳐온 김종철과 동양 고전의 번역과 해설을 넘어서 최근 동학 공부와 동학 운동의 열정을 싣고 있는 도올 김용옥, 또 마르크스의 생태사상을 마르크스에서 생태사상의 원리를 찾아내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탈성장 코뮤니즘을 주창하는 일본의 소장학자 사이토 고헤이, 이런 사람들도 백 선생의 관점에 따르면 전부 다 개벽 사상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분들을 같은 개벽 사상가로 묶어서 한번 우리가 논의할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백락 선생과 가장 가깝게 교감과 비판을 주고받은 사람은 이제 김종철 선생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영문과 사제관계죠. 그렇지만은 이걸 넘어서서 근대 문명과 상태 문명, 또 이중과제론과 독색 담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학문과 운동의 어떤 도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김종철 선생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써 녹색 담론과 생태 문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있지만은 백락 선생은 최근 창작과의평 2021년 가을로 특별 좌담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 이 좌담을 통해서 김용옥과 박맹수 이런 분들과 함께 개벽사상을 비롯한 근대와 근대 극복의 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좌담을 이제 주목하고
또 동학의 개벽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낙천과 김종철은 그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근원적인 전환을 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이제 공유하고 있지만은 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김종철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농적 순환이 생태 문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급진적인 녹색 전환을 주장한 반면에 백낙천은 생명 지속적인 적당한 수준의 성장을 통해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적응과 극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종철의 주장이 이상주의적인 생태 근본주의라면 백낙천이 대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경세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리 서구적 근대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동학의 민본주의 혹은 플레타르키아를 주창한 급진적 사상가라면 청사 백낙천 선생은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중도적 변형론자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녹색 전환을 둘러싼 백낙천과 김종철 두 분의 논쟁을 중심에 두고 최근에 발간된 사이토에 져서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위기 시대 자본론을 함께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백낙천 선생이 녹색 전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녹색평론 70호 2003년 5, 6월이죠. 5, 6월호에 여기 이제 새만금 생태 보존과 바다도시 이놈이라는 글을 이제 기고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8페이지입니다. 이미 완공된 새만금 뚝을 허물고 대포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김종철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도 많고 또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니까 어떤 적당한 대안을 좀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였겠죠. 즉 제방으로 막은 그 뚝을 허물지 말고 그 내를 대신 전부 매립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바다 도시를 이제 건설하자는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김종철을 비롯한 녹색북론 독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어떤 점에서 상당히 반발까지 했었죠. 즉 정서적 감정적 거부감이 이제 그때 이제 상당히 거세게 일어난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즉 새만금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농지 확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은 그건 사실 엉터리 명분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쌀 수입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외국 쌀들 막 들어오가지고 쌀이 남아돌던 때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휴경 장려금 주면서 보상금 주면서 말이죠. 너 쌀 농사 좀 그만 지어라 말이지. 쌀 남아도니까 이렇게 하면서 새만금 사업하면서 농지 확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추경스님이라든가 문규현 신부 이런 분들이 삼보일배 하면서 이제 그 새만금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걸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이런 데 대한 그 반발 또 새만금 사업 때문에 쫓겨난 농어민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바다도시 만든다는 건 좀 뭔가 그 어울지 않는다. 응? 개발업자 중심의 어떤 대안이 아니냐 이런 이제 심정적인 거부감이 이제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같은 걸 이제 추진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말은 친환경 뉴딜 사업이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야말로 대규모 환경 파괴 사업인데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생태론자들은 이것이 전부 다 새만금 사업과 똑같은 어떤 뭐랄까요 그 거짓된 명물을 앞세운 그 뭐랄까 기만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신하게 됐고 따라서 백 선생의 어떤 그 아까 생태도시 뭐랄까요 바다도시론 이런 것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로서는 새만금 바다도시라는 이거 뭐 김석철이라는 이제
건축가가 사실 만든 안을 이제 백 선생이 이제 이렇게 소개한 건데, 이거보다는 그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옛날 동서독 분계선에 그 녹색 띠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친환경 어떤 그 뭐랄까 녹색 지대, 그 그루네스 반트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이걸 우리 DMZ에도 좀 만들면 좀 어떻겠나, 혹은 이걸 본따서 녹색 벨트 혹은 평화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안을 제시했으면은 뭔가 좀 생명 지속적 발전이라는 백 선생의 담론의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유감스러운 건 백 선생이 95년에 사실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 DMZ 생태계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그 자신의 견해를 분단체제 극복과 생태화적 상상력이라는 글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녹색평론에 이제 발표했었죠. 여기서 백 선생은 자본주의적 수익 계산을 떠나서 비무장지대를 민족 대공원 혹은 평화 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분단 체제를 허물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진전시켜서 그 새로운 어떤 기획을 내놓았으면은 좀 어떻을까, 이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김영철 선생은 창조개평 2008년 봄호에 민주주의 성장 논리 농적 순원사회라는 이제 글을 통해서 백 선생의 그 뭐랄까요, 적당한 성장론 혹은 생명 지속적 발전론에 대한 이제 반론을 펴니다. 김정철은 이제 여기 이 글에서 뭐냐면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담론, 이중 과제론,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투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런 백 선생의 대안보다는 농적 순환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 농적 순환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그 근거로서 막스의 그 자본론의 한 대목을 제시합니다. 즉 막스가 이 자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적 농업에서의 기술적 물량적 진보가 노동자를 착취할 뿐 아니라 토양까지도 약탈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합리적 농업은 자작 소농이 손길이나 아니면은 연합된 생산자들에 의한 관리를 요한다고 말했다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낙 선생은 이 아까 인용한 그 구절이 그분 합리적 농업은 자작 소농이 손길이나 아니면 연합된 생산자들에 의한 관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생산자와 생산자 연합을 다 같이 같은 걸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론을 제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잘 전문가이라서 모르겠는데 사이토고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문제도 거론이 되어 있더군요. 그 다음 단락인데, 그래서 막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게르만족의 그 고대 게르만족의 공동체가 그 마르크 협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다음에 러시아 농민들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있죠. 그 미르 공동체라는 거.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토 호에이는 뭐냐면 그 마르크스가 소농이나 소농연합체를 자본주의 약탈동맹의 대안으로 생각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백낙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농이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소농을 이제 얘기한 것은 중간 단계의 대안으로 생각한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를 극복하고 소농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즉 소농은 지나간 시대의 어떤 그 중간적인 대안일 뿐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생산자 연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더 논의를 이제 전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엔 막스의 원래 진위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것은 사실 그 자본주의 체제와 연동된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오늘날 중요한 현실적 과제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냥 이걸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의 뚜렷한 견해 차이는 적당한 경제 성장과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 이중 과제라는 의지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종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당한 경제 성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의 무한 축적과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적당한 성장을 추구하는 선의의 기업가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죠. 따라서 근대에 적응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투항한다는 거고, 그런 타협으로는 자본주의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종철과 사이토의 주장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다만 김종철은 농적 순환 사회를 목표로 제시한 반면 사이토는 탈성장 커뮤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이 다릅니다. 현재 지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하루아침에 농본사회로 전환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자본주의에 적응하여 물질 개벽 세상에서 살아나오면서 동시에 정신 개벽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푸차례 없는 평화주의나 생태주의는 현실성과 실천 의지가 부족한 보편주의 담론에 불과합니다. 김종철은 이에 대해서 녹색평론이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확장 심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므로 분단 극복이나 통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이제 변명 삼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는 기본소득이나 수기제 민주주의 같은 낯선 의제들을 국내에 소개해서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녹색평론은 주로 애국 생태주의자들의 녹색 담론과 생태주의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국내의 소수 정예 생태주의자들에게 바른 기회를 많이 준 데 비해서 분단체제 극복 방안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죠. 분단 문제를 내면한 녹색 담론은 실효성이 없는 공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백낙천의 인식에 김종철은 크게 공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보다는 생태 전환과 기후 위기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백낙천과 김종철은 자신들의 소신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보편적인 서구식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독특한 인문학적 개념과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같이 동양적 인문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백낙정은 개벽, 마음공부, 지공무사, 중도주의, 도 같은 원불교의 개념과 용어를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독창적인 사유를 담은 담론을 만들어냈죠. 또 김종철은 시인의 마음을 통해 녹색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독특한 상태사상을 펼친 바 있습니다. 탐욕에 찌든 마음을 닦아내고 바꾸어야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한 점에서 두 사람은 마음 공부와 정신개벽 혹은 인신개벽은 이제 해월이 한 말씀한 그 개념인데 같은 내용이겠죠. 정신개벽 내지 인신개벽이라는 바탕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선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다 같이 영문학과 문학 비평이라는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상의 후반부에는 생명과 평화라는 화두를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며 실천하는 지행합일의 선비로 살았던 거죠. 이에 비해 사이토 같은 소장학자들은 앞의 세대보다는 더 절박하게 기후위기를 자신의 행과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면서 보다 대담하고 발본적인 대안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뚝 떠오르는 의문은 오늘날의 생태나 기후위기가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에서 비롯되었다고 많이들 주장을 하죠. 그런데도 자연 친화적인 심성을 지녔다는 동양인들이 왜 서양 사람들보다 더 무모한 자연 파괴와 생명 학살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한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에 있어서도 서구의 정당, 일본 독일의 녹색당, 독일은 녹색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인 기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저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녹색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에서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뭐랄까요 환경 운동을 전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는 이런 것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 친화적인 도가 사상이라든지 생태적인 어떤 심성 이런 것이 동양 사람들이 더 뭐랄까 강하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 이제 모레이 북친이라는 이제 생태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을 한번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북친이 뭐라고 하냐면 도가 사상이나 생태적 심성이라는 것은 이름만 지금 남아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옛날 과거의 농촌사회, 물물교환을 주로 하는 농촌사회, 농번사회에서 그 도가사상이 싹 텄다. 또 도가사상이 이뤘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제정치 시대였다. 그 과거 시대의 유물이었다는 거죠. 이게 뜻은 좋으나 이것이 오늘날 그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는 담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는 신비주의적인 동양 사상으로 도피하기보다는 서구의 변증법적 이성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약간 기분 나쁜 그 구석도 있죠. 이 사람 너무 서구 중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동양화한 서구주의 혹은 서양화한 동양주의가 뭐 여러 가지 그 담론과 이런 걸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사고와 심성 이거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는 북진의 비판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경청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사고와 심성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얽혀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는 북친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개벽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개벽사상가 백낙천 선생으로서는 그 김종철이라는 대화와 토론의 상대가 사라진 것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죠. 그 백성이 간곡한 추모의 글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용옥과 사이토 같은 개벽파의 든든한 후속 세대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동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 애교를 펼치던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이제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장하면서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도 허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현재의 그 상황에서 그 촛불혁명의 완성과 분단체제 극복 또 지구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개벽적인 상상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8수를 넘어 80 백낙천 선생이 지금 84세죠. 84세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벽 사상의 연마와 마음 공부에 정진하고 있는 백낙천 선생이 이런 과제를 놓고 후학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펼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제 발제는 대강 이 정도로 마치고 양생 이 주제로 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긴 시간, 1시간 한 40분, 꽤 걸렸죠.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아주 긴 시간 이렇게 쭉 읽으셨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하고 힘든 일인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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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지금 우리가
백낙천 선생이 이제 영문학 교수에서 뭔가 문학을 통해서 사회실천 담론을 창출하고 통일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또 연륜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원불교를 끌어들여 개벽사상이랄지 사상적 도약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그 선생님께서 아주 쉽게 잘 이렇게 풀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동양 몇 개 또 우리 선생님께서 던지신 화두도 계세요.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그 동양 사상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개하다. 너희들 사상은 옛날 무물교환 시대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뭐 그런 비판은 많이 하죠, 사실은. 이제 보면 서구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흔히 하는 비판인데 뭐 그런 얘기도 포함을 해서 뭔가 중간중간에 이제 좀 화두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탄 없이 본인의 생각이랄지 아니면 이제 발제문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문을 저는 열기 위해서 예, 제가 예,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 백낙 선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일각에서는 예, 백 선생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에 아닌 쪽으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원래 문학 하시는 분인데 문학 평론가인데 왜 그 분단 체제론이라든지 통일론 혹은 그 개벽 사상 이런 데까지 손을 뻗쳐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덜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원래 그 백 선생이 문학 평론가고 영문학을 하시는 분이지만은 이 통일 문제라든지 분단 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정치학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통일 논의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백 선생처럼 깊이 있게 그런 뭐랄까요 이론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 선생이 하는 수 없이 거기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칸막이 해가지고 전공이라는 그 칸막이를 해놓고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 뛰어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일종의 폐쇄적인 그 자폐적인 어떤 그 자기중심주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백 선생이 여러 가지 자기 전공 분야를 떠나서 이런저런 담론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선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이렇게 선비들이 다 그렇게 도신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대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이것이 선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서구식 학문이 들어오면서 전공 따지고 말이죠. 뭐 전공이라는 게 참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나 사과나 공자가 무슨 전공이 있습니까? 이게? 그분들 전공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그 오늘날의 선비나 지식인이라면은 자기 그 영역을 이걸 나누지 말고 폭넓게 현실 문제에 개입하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 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이고 본인의 전공이나 어떤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발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영문학이든 뭐든 본인이 전공이 뭐든 간에 그 본인이 두 발로 디디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신이 가져야 될 사회에 대한 우한 의식이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한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고민들, 우울증, 사회에 대한 개인적 우울증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못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에 그걸 바탕에 깐 상태에서 여러 이제 담론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백낙천 선생이 아주 그 우리 사표가 되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이제 우리 말문을 터주셨는데, 예. 아무 얘기든 뭐 그냥 기탄없이 뭐 이렇게 의견 얘기하라 그러면 좀 수준 높은 얘기 하려고 막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막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사장님. 예, 예. 예. 그, 선생님 1시간 반 동안 열강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그 궁금한 건 이 후천 계백 사상이라 한 의미가 예, 동양에서 출발이 되었다면은 운불교에서 말하는 후천 계백 사상이라는 개념과 이게 여기 있는 쌤이 말씀하시는 요 후천 계백 사상 의미가 일관성 있게 들리기도 한데 또 들리면 이게 후천 계백 사상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들리기도 하고 좀 그래서 후천 계백 사상의 의미가 좀 달라지고 바뀌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예, 이게 그 백나전 선생님이 말하시는 이 후천 계백 사상의 의미하고 예, 처음 초기에 동양에서 시작된 그 의미하고가 뭐가 바뀌고 뭐 발전됐냐 그러면 뭐 똑같은 개념인지 예, 지금에서 이 후천 계백 사상의 의미하고 그 시대하고 지금 옛날에 그 동학이랑 되게 100년 전의 그 의미하고 지금하고 의미에서 아니면 백난 쌤은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 그 얘기하실 텐데 그 그렇죠. 의미가 예, 어떤 의미성이 좀 다른지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에 대한 것들 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동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벽은 이제 후천 개벽이죠. 그러니까 선천 개벽에 이어서 5만 년 선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선천 개벽이지 5만 년이 지나서 후천 개벽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훈 선생이. 그래서 후천 개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 원리와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예, 세계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회가 열릴 거다. 세상이 열릴 거다. 이게 바로 이제 후천 계획이죠. 그것이 이제 그 정산교나 원불교에서도 그대로 이제 후천 계획 사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천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후천의 그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계획이다.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서양에서 얘기한 혁명보다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은 어떤 사회 체제나 정치 세력 혹은 뭐 이런 것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특히 한국의 그 신종교에서 얘기하는 개벽이라는 개념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즉 기존 어떤 세계 정치 체계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 마음이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바뀐다는 점에서 서양의 혁명과 우리 그 신종교의 개벽에 이제 차이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백낙 선생이 굳이 이 개벽 사상을 이제 그 분단 체제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통일 담론, 즉 육자회담이라든지 사자회담을 통해서 강대국들의 어떤 그 협상이나 그 합의에 의해서 예, 통일이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선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서로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제도적으로 통일이 돼도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막 그 선제 타격하자는데 이게 증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벌써 그런 식으로 뭐랄까 증오에 가득 차가지고 정책을 미루나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개벽하지 뜯어 고치지 않고 마음을 개벽하지 않고서는 통일이 힘들다는 거죠. 저도 그건 뭐 실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어떤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바꾸자. 남북한 사이에 증오와 그 어떤 혐오를 대립을 화해와 뭐 상생의 정치를 바꾸자.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바꾸자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표현할 용어가 이제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혁명적인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 마음의 혁명,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 그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는 어떤 변화겠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백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종교적인 용어죠, 이게. 그거를 이제 백선생이 동원한 건데, 그게 이제 현실 사회에 있는 우리로서는 좀 낯설죠, 사실은. 그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아까 이제 그 상비의 그 좌담이라든지 최근에 뭐냐면 김용옥 선생의 그 동영대전 강의,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런 개념에 이제 가고 있고 또 그것에 호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도 그 도올 선생의 강의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 있게 말씀을 잘하고 또 백 선생님은 백 선생대로 지금 보현 TV인가요?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자기 담론을 이제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낯설지만은 이 계백이라는 후천 계백이라는 그 개념이 어느 순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는가. 근데 그걸 단순히 마음의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좀 미흡한 듯한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장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방금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예. 그럼 일단 그 나오는 질문들을 쭉 한번 이제 뭐 꼭 지금 방금 나온 질문만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쫙 한번 듣고 그러다 보면 예, 뭔가 공통분모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텍스트 안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질문 속에서 공통점이 추려질 것 같은데 일단 각자 이제 하시고 싶은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래놓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꼭 어떤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맥락에 따라서만 이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예, 하고 싶은 얘기 쭉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본인의 의견이랄지 질문이랄지. 예, 제가, 한경 선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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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덕 강연 잘 선생님. 들었습니다. 예,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중간에 왜 이분이 그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이거하고 개혁이라는 거하고 변혁하고 개혁이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게 잘 안 들어오는데, 감히. 변혁과 혁명이라는 거는 뭐 네, 전쟁을 통한 뭐 혁명적 변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뭐 혁명이라는 건 아닌 게 면역적 되겠네. 중도주의. 예. 예, 예, 변혁적 중도주의. 음. 뭐 변혁이라는 거하고 계획이라 하는 거하고 예, 예, 면에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들 또 질문을 예. 또 궁금한 점을 쭉 얘기하시죠, 뭐 그러면 또. 예. 저도 선생님 그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오늘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백나스 선생님과 김종철 선생님의 그 견해 차이가 여기 예, 보면 디커플링 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린 뉴딜 가는 거 그게 예, 성장하고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이 사실 디커플링 되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반대잖아요, 이제 그렇지. 반대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상대적인 디커플링 자체로 사실은 우리의 지구 한계를 계속 벗어나니까 기후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기후 위기는 계속 증가된다는 건데 상대적인 그 디커플링에서 이종철 선생님이 했던 논쟁도 이거 두 개를 엮어보면은 그렇죠. 이 표준도 이종철 선생님 표준도 근본적인 그 생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점도 예, 예, 실질적인 디커플링에 대한 걸 얘기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요즘 저도 사실 예전에는 김종철 선생님의 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실제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활약하는데 녹색 뉴딜 같은 것들이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지만 현재로 이게 되돌아보면 저도 요즘 생각되는 게 그린 뉴딜 칸이 결국은 이게 가능한 건가? 실제로 이게 눈깔이 앙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이 책 읽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도 그래 김종인 선생님 말씀이 맞지 않겠나는 제 요즘 최근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쌤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요건 지금 한번 답변해 주시면 예. 그럴까요? 예, 뒤에 요거는 질문부터 예.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상당히 공감하는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김종철 선생이 평소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사이토 고헤이 그 책하고 그 상당히 한 90% 이상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이토 고헤이나 김종철 선생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호흡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성장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응? 그건 뭐냐면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서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토 고에이도 그렇고 김종철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지상과저 생각하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한 이런 그 적당한 성장이라든가 생명 지속적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어떤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상당히 종말론적이고 암울한 어떤 전망이긴 한데 또 너무 급진적이게 아니냐 이런 제 생각도 하는데 또 그 읽어보면은 지금 저 유한목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지구가 그러면 다 멸망하고 인간이 이제 멸종될 텐데 이렇게 또 가정하려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예? 앞으로 뭐 그 기후 온난화가 지속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 책을 보면 그 과학적으로 딱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현재의 우리 그 삶을 또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뭔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당장 내일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벗어나 가지고 좀 더 그 농본 사회로 급격하게 바꾸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는데 저도 그 뭐 뚜렷한 해법은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자관 하루 이틀 응? 살아가는 데는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길로 가면은 인간이 완전히 멸종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야말로 같이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같이 좀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더 절망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에서는 오히려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르셀로나라든지 독일 같은데 스웨덴 뭐 이래서 그런 해법을 찾고 있어요 실제로 그쪽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4대강 사업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원자력 강국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걸 넘어서 암담하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동양 사람들이 생태주의적 심성이 있고 뭐
그 마음은 말이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대다수의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정반대죠. 어떤 점은 서구보다도 자본주의의 정주국이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생명 파괴하고 자연 파괴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암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비슷하게 얘기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개혁과 변혁, 혁명 이런 데서 차이점을 좀 물어보셨는데 혁명은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냥 그 근본적으로 제도나 이걸 정치 체제, 사회 제도를 뒤집어 엎는 거죠. 응? 자본주의 아니고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가는 게 혁명이죠. 응? 근데 아까 그 백 선생이 진단하셨듯이 그렇다면은 혁명이 과연 가능한 거냐? 남한에서 혁명이 NLPD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중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남한에서는. 응? 그래야지 통일도 되고 모두 된다.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남한사에서 혁명 되겠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이번 선거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혁명보다는 아파트 값이나 세금 얼마 더 내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혁명 전위 세력이 아무리 앞에 나서서 응?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남한에서 혁명 되겠어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도 그건 힘들다고 보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혁명 힘들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개혁이라는 건 말은 좋죠.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실제 우리가 보면은 개악도 되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조금씩 민주주의를 위한 그 진전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이제 이름 붙이자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점진적인 어떤 변화 또 그 이런 거 가지고 힘들고 지금 그 뭐랄까요 근본적이고 발본적이고 그런 어떤 변화 그걸 변혁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주의를 취한 수밖에 없다. 미국식 자본주의 혹은 소련식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식 혹은 뭐 주체사상 이런 거 가지고 힘들고 중도주의밖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느냐. 그 대신 혁명에 준하는 어떤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혁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시원하기로 말하면 혁명이라는 말을 쓰면 좋은데 혁명은 사실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변혁, 중도주의 이런 용어를 이제 결합해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선생님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도 뭐 혁명이라는 말 쓰면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주변에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백낙천 선생님께서 혁명의 의미를 담지하면서 개혁의 의미도 담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도적인 개념을 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같고 이 사장님 이제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지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질문은 계속 해야 되고 또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죠. 사실은 이미 어떤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환경 파괴 되돌리기에는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이라 이 부분은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인류의 이제 멸망하고 관련된 이슈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환경 문제 전통적인 사상이 그렇게 많이 담지하고 있는데 동아시아는 왜 모양이냐.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정치 경제 이슈에 모든 게 다 밀려 있으니까요. 우선순위에. 이런 상황이고 국력은 강한데 3개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앞날이 참 암담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또 뭐 다른 결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나온 질문과 뭐 같은 결의 질문이라도 괜찮고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분이 계신데, 예. 자,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안 하시면 이제 제가 그 지적을 할 건데, 예.
지적하면은 뭐 예. 안 하시는 분, 말씀 안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번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사실 뭐 그 환경 문제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또 8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목한 시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절을 치열하게 사신 선생님들이 또 한마디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 텍스트에 꼭 뭐 이렇게 국한되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제가 뭐냐면 순수한 학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구체적인 어떤 학문으로 출발을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학문 범주에서만 머무르는 경우는 이제 뭐 그 학문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 종류가 그 분야가 뭐든 간에 근데 본인의 학문을 뛰어넘잖아요. 사회 현실과 결부시켜야 되니까 본인의 학문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백낙천 선생님도 문학의 범주를 넘어가는 건데 지식인이 당연히 해야 될 태도인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와 부딪히고 이러면서 엄청난 개혁 담론도 얘기하고 근데 안착하는 것이 끝에 가서 약간의 공통점이 느껴지는 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개혁 담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康유이라고 있는데 康유이도 아주 대단한 유학자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대동서를 내용을 보면 모든 사상이 다 짬뽕돼 있어요. 대단한 사상인데 사실 동양의 전통 사상 무정부주의 무슨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다 거기 보면 뭐 게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나중에 공자교 만들자 이렇게 나가면서 종교화적으로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님의 종교성은 이제 강의와는 좀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좀 더 혁신적으로 느껴지지만 결국은 백낙천 선생님도 개벽이라는 담론이랄지 우리 소위 원불교 동학에서 썼던 이런 개념들 끌어들여서 대안을 종교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런 경향성이랄까 제가 언뜻 갑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일본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해서 어떻게 견해가 혹시 평소에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있는지 뭐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백 선생 경우에는 이 양반이 아직도 자기가 원불교 신자다, 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아, 원불교에 자기가 이해가 있고 원불교 호의적인 이긴 하지만 나를 원불교의 신자라고 부르지는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경우에 보니까. 그래서 또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인께서 굉장히 독실한 신자셨고 신도의 회장까지 하셨죠. 그 백성의 부인께서. 백성이 또 원불교 측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원불교의 그 그 교직자들 앞에서 강의도 여러 번 하시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같은 내부인으로서 한 건 아니고 외부의 우호적인 어떤 인사로서 원불교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뭐 자기의 그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그 소감 같은 걸 얘기하는 그런 이제 담론을 하신 거지 내부에서 직접 그 관여하신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이 뭐냐면 백낙 선생의 그 사상적 전개 혹은 담론의 진전 과정에 있어서 원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용어나 개념 이런 게 다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오늘은 그 얘기 안 했어도 원불교 경전이 있어요. 정전이라는 거.
이제 소태산 선생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것이 백 선생이 보기에는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이다. 이때 문학은 물론 넓은 의미의 문학이죠. 저도 읽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백생 말에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쉽게 한글로 쓴 글인데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글로서 우리 말로서도 상당히 뭐랄까요, 모범적인 어떤 우리 구어체 같은 걸 그대로 이제 구사하고 있고 참 훌륭한 저도 이제 느꼈어요. 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응? 어떤 문화적 자산인데 이게. 응? 근데 동경대전 상당히 중요한 문헌이죠. 도리 지금 이제 그걸 풀어서 쉽게 대중화시키고 있는데, 근데 다만 그건 뭐냐면 한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경덕 선생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 영담유사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이제 누가 중개자가 필요한 거죠. 도리나 한경덕 선생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원불교의 경우에는 한글로 된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읽으면 돼요. 저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설득력도 있고 우리말로서도 훌륭하고 표현이. 그러니까 박 선생이 이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학은 1860년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전통사회죠. 그때만 해도. 그다음에 그 원불교는 1917, 16년이죠. 그러니까 이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식민지 치하에서 시대가 훨씬 지난 거기 때문에 소태 선생의 말씀은 이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한 서구 문명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여러 가지 제도나 서양 학문도 들어온 그런 이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불교적인 논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라든지 과학기술 문명도 원불교의 틀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하신 거죠. 근데 우리 동학의 경우에는 물론 상당히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시대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서양 과학기술 문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은이 언급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경전도 한문으로 돼 있고 한글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백 선생이 원불교에 이제 호감을 가졌던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원불교의 교리를 그대로 자기 뭐랄까 담론으로 옮겨놓은 건 아니고 힌트를 얻어서 자기 나름의 또 어떤 이제 담론 체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전 백낙 선생이 이제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뭐랄까 대벽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표현한 방식, 어떻게 해야지 또 설득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현실성을 고려를 하면서 백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김종철 선생이나 사이토 고에이 같은 사람은 설득력이나 그런 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아주 그냥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도올도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개벽사상가, 개벽론자들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표현 방법 또 백 선생의 경우에는 특히 내가 느끼는 건 경세가라는 거죠. 사상가 이런 거 사상가라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실천 의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사상가 담론가라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운동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동학의 경우에는 수운과 해월은 사상가죠. 개혁 사상가고 종교를 창도하고 포덕한 분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 선생은 경세가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3대 교주였기도 하지만은 현실 속에서 개벽과 대화와 독립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3.1운동도 일으키고
천도교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백 선생도 그런 면모가 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통일을 좀 어떻게든 좀 이걸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죠. 사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낙청 선생님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좀 인정을 하고 그 예, 시스템 하에서 현실적인 방안 이걸 이제 예, 최대한 모색을 이제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색을 하셨고 뭐가 옳다는 걸 알지만 그 예, 이제 그 실현되기가 난망하니까 이제 시스템을 일단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자는 주의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일본 그 누구야 그 사이트, 양반이나 예 우리 저 김종철 선생 같은 이런 스타일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해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운동들이 있잖아요. 큰 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중앙에서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럼요. 철저하게 밟아버려요. 예,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예, 그 사회에 크게 뭐 그게 퍼져나가서 그 사회를 뭐 어떻게 잠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데 절대로 그런데도 굉장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고 초장에 그걸 싹을 잘라버리고 일단 꼬민 운동 같은 거 일종 꼬민 운동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좌절된 그런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백낙천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 예. 참 역시 이제 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사람을 좀 심란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강의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종교의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양반이 상당히 개혁적이라는 건데 제가 대동서 내고 난 나중에 나중에 수구로 가죠. 예? 철저하게. 수구 쪽으로 가버리죠. 수구로 예, 오히려 완전히. 자기가 쓴 책마저도 거부하는 아, 이런 아, 식으로 가버려. 양계초가 이제 그 제자인데 강의가 양계초가 강의 제자인데 자기 스스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어,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구나. 책도 제때 내지도 않고 대동서를 예. 어, 나중에 나오거든요. 책도. 예, 약간 예. 좀 그렇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저기 진보랄까 뭐 변혁을 주장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수구로 가는 경우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서로 있죠. 예. 예. 이 극단이 저 극단으로 가는 경우. 예. 자, 뭐 우리 손영호 선생 의견을 한번 예. 듣고 싶은데 예. 예, 예. 예. 예, 저는 뭐 따로 저기 질문은 예, 마땅한 질문이 안 떠올라서 예, 그렇고요. 그냥 소감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제가 평소에 이제 백남철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예, 사실은 별로 큰 관심을 안 두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창작가 비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별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 잘 몰랐던 내용을 예, 오늘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백 선생님이 어떤 과정에서 이 원불교 공부와 사상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 전착을 하고 그게 또 개벽을 어떻게 이어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28세에 예. 28세의 나이에 창작가 예. 비평을 66년에 이제 창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그런 뭐 나름의 신념과 뭐 의지 이런 게 없이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하여튼 저는 뭐 이 책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일단 떠나서 예, 이 잡지를 예,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들고요. 물론 뭐 중간에 어려움이나 뭐 아마 재정적인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중간에 이제 민족문학론으로 이제 얘기하시다가 분단 체제론 또 하시다가 또 근대 이중과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뭐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어떤 변천을 좀 적고 오신 것 같은데, 대체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인데, 김동철 선생님의 어떤 뭐 농축 순환 사회나 생태 문명,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이토 코에이라는 분이 얘기하신 탈성장 코뮤니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예, 그러니까 뭐 조금 근본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보다는 일반 대중의 생각을 이제 더 많이 반영하고 고려해서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사실은 김병수 선생님이나 뭐 커뮤니즘 이런 얘기들은 듣기는 좋고 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근거해서 볼 때에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방안 뭐 이런 걸 이제 좀 추구하신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또 한 측면은 동서양 사상을 대체로 이제 융합을 해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많이 얘기하시고 뭐 장일순이나 김지아,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장외익 시인 같은 경우에도 동양과 서양의 어떤 사상들을 다, 예, 통합을 하고 뭐 이렇게 융합을 해서 이제 나름의 어떤 뭐 개념화시키고 또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신 것 같은데, 백낙승 CM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그런 서구 쪽 서양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은 이제 동양 사상과 한국 사상 이런 걸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개벽, 고점 개벽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장현수이나 김지아 그다음에 이제 장외학생 이제 이런 분들은 뭔가 좀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적으로 좀 한 단계 좀 고양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천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름의 좀 독창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반면에 백낙정 선생님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예, 조금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예, 불구하고 아까 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이 아닌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름의 어떤 정리된 생각을 만들어내시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예,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서 굉장히 좀, 예,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백선생 사상가라기보다는 경제가고 또 어떤 점에서는 운동가라고 저는 이제 여기 드러내놓고 표현은 안 했는데, 문화운동이라는 말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창비 문화운동. 그러니까 창비라는 게 뭐냐면 출판사로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자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뭔가 뜻이 있는 건데, 서울대학 교수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왜 그걸 했겠어요? 잡지를 뭐하러 내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필 활동의 근거를 삼아서 그걸 통해서 뭔가 지적 성취를 이루겠다 이런 거보다는 일종의 난 운동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 선생도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선비로서 일종의 문화운동, 출판 문화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다각적인 평가가 이제 가능하겠죠 앞으로. 예를 들면 김지아 같은 분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담론도 하고 그랬지만 뭐랄까 직접 업체를 뭘 경영한다든지 잡지를 내는 이런 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의암 손병희 선생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이끌고 거기엔 뭐 천독이라는 이제 종교단체, 그다음에 거기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도 보내고 상인운동도 조직하고 임시정부 만드는데 굉장히 뭔가 역할도 하고 이런 건 뭐랄까 운동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사상가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자기 사상만 선포하고 순교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 예. 예,
예, 시간이 또 토론 시간만 지금 50분이 넘어가고 있고 아유, 예, 그 그렇군요.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발표도 뭐 한 시간 20분 30분 하셨고 토론도 또 벌써 50분 가까이 되고 그 우리 제일 힘드신 거는 우리 이제 정기찬 선생님이실 텐데 제가 볼 때 다른 선생님들도 이 정도면 이제 그도 금요일인데 오늘이 예,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분 정도만 예, 더 이렇게 말씀 좀 듣고 끝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럽시다. 없으시면은 아니 장나씨님이 안우선 교수님 뭐 네. 어떻게 한 말씀 어떻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안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아 그런가? 혼자 한 30분 얘기해 버리면 오늘 저기 뭐야 그 10시 한 20분에 가야 됩니다. 근데 농담이고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안 시킨 겁니다. 예, 워낙에 할 말이 지금 뭐 머릿속에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꾹 여태까지 어떻게 지금 참고 있나 지금 신기할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콕 찍어가지고 우리 손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간단하게 소감이랄지 뭐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혜선 교수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것과,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요. 예. 그 만약 이제 제가 뭐 얘기할 만한 게 있다면 아까 전에 이제 글 중에 있어서 그 정지창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다가 이제 그 막스가 이제 그 농촌 경제, 농촌 고민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어서 막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이상적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 뭐 짚어주시기도 하고 뭐 또 다른 견해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일일이 논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8페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이제 아마 백낙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업 중심의 생태주의 그러니까 생태주의적 농업 중심 사회로의 회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 정신혁명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스의 그런 구질들이 좀 더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스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저러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막스의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1871년에 그 파리 고민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막스가 굉장히 그 열광을 하면서 파리 고민에 대해서 극칭찬하는 이제 글들을 많이 몇 가지 발표하죠. 그 프랑스에서의 내전이라는 글이 유명한데 그게 프랑스에서의 내전 같은 데도 읽어보면 거기서 막스가 이 분명하게 지향하는 것은 이 노동자 계급의 사회 운동으로서 그래서 그 행동이 조직화된 수단으로서의 꼬민을 최상으로 보고 있고 모든 사회 계급의 그 대표자로서의 꼬미는 하나의 그 자체로 사회 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동자 계급의 이 사회적 주도권을 노동자 계급이 사회적 주도권을 발휘하는 꼬민을 그 분명하게 그 마르크스는 이상적 모델로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그냥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쭉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안혜선 교수님께서 팩트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정찬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사이토 고에이 책에 자세하게 사실은 소개가 돼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 조금 초점이 달라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이토 고에이 책이 만만치가 않고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막스의 그 꼬면 얘기나 자본론 얘기라든지 이런 건 그 책을 보면은 그 사이토 고에이 특히 뭐냐면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engels 전집뿐만 아니라 현재의 전집에 포함되지 않은
그 메모라든지 그런 자료까지도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 이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보다는 훨씬 심층적입니다. 그걸 한번 저도 그냥 쭉 읽어봤는데 충분히 이해는 못했고 거기에 비해서 지적 불가능 자본주의는 상당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게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막스와 관련돼서는 저 막스의 생태 사회주의라는 책을 보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 다룰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이제 생략했고, 제 느낌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백 선생 의견보다는 그 사이토 고헤이나 김종철 선생의 의견처럼 그것이 막스가 얘기한 분위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장시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저로서는 뭐 하여튼 고맙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뭐 구속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공부 모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손영호 선생이 좀 날짜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예. 카톡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예,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또 다쿨도 잘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좀 다음번 나오겠죠. 논의할 때 사이토 고헤이 책 이런 걸 한번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해사는 저도 지금 딱 궁금증이 생긴 게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1987년생이니까 아주 소장파 학자잖아요. 젊은 학자고. 그래서 상당히 좀 뭔가 좀 섹시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한번 이런 분들도 한번 다뤄보면 좀 가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당분간은 줌으로 갖고 못 뵙겠죠. 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